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썰랑썰레 잘 듣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썰랑썰레 들으면서 버티는 이제 막 30살 된 남자입니다. 저도 썰 좀 풀어보려는데 억울하면서 헌병이 싫어졌었고 영창 갈 뻔한 사건이 있었죠. 비록 영창은 안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일병 막 달았을 때 저희 대대는 6개월 동안 해안 경계를 나갔는데 저는 6개월 동안만 훈련도 안 하고 해안 경계 가서 근무만 서고 끝나면 나는 6개월 뒤 상병이 되겠구나,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제 군생활 중 꿀빨 것 같았던 6개월은 제 군생활 중 제일 힘든 6개월이 되었습니다. 힘든 이유, 제가 일병 때 말년과 짬밥 선임들과 근접 기수들이 많아서 줄줄이 전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 전역자들 자리를 신병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대에서 신병을 안 보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짬밥 선임들 휴가 나가고 정기 휴가자 휴가 나가고 저녁이 가까워지는 선임들 모든 과업 열애시키면서 진짜 초소근무 서는 인원들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잠이었는데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근무 서다가 조는 일이 당연했고 근무 서다 중간에 쓰러질 뻔한 경우도 태반이고 서서 잠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계속 이런 일이 터지니까 소대원들이 지치고 저희 소대 간부들도 지치기 시작하고 제발 아무 신병이나 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지낸 지 4개월 뒤 우리 소대 막내가 일병이 될 때쯤 드디어 빌고 빌던 신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힘든 해안 경계로로 인해서 반쯤 좀비가 되어있던 우리 소대원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 마냥 신병이 있는 소초 상황실로 얼굴을 보러 갔죠. 신병 얼굴을 보는 순간 저 포함 우리 소대원들 희망이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살짝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얼굴. 신병이라고 치기에는 신병만의 패기가 없이 내성적으로 앉아서 책만 보고 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있는 겁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저를 몰래 따로 부르더군요. 야 땡땡아, 네가 일병 중에 킹이냐? 맞습니다. 너가 수고 좀 해야 되겠다. 대대에서 신병을 보내줬는데 좀 심한 관심병사라 그러더라고. 하필 이 시기에 관심병사를 보내주네. 암튼 지금 우리 인원도 부족한 때라 신병을 받긴 했는데 착하게 잘 대해줘, 알았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랑 말이 끝나고 나가니까 선임들 포함 일병들을 전부 모이라고 하더군요. 야,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병사가 들어왔어. 아무튼 사건 안 터지게 잘 지내고, 그리고 땡땡아 일병 땡땡땡, 야 네가 신병 좀 잘 챙기고 너가 좀 도맡아라, 알았냐? 제가 맡겠습니다. 결국 그 관심병사는 제가 맡기로 하고 그 후 저는 힘듦이 더더욱 가중되는 걸 느꼈죠. 신병이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혼낼 때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관심병사랑 뭔 말도 못하고 선임들이 도리어 저한테 신병 관리 안 하냐고 혼내고 해안 경계는 꾸준히 힘들고 진짜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계속 치고 올르니까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참았던 저는 결국 참았던 게 폭발하게 되는데 과업을 위해 소대원들을 단독무장을 하고 병기 들고 밖에 모였는데 신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신병이 나올 때까지 간부 포함 소대 사람들 전부 다 계속 기다리는데 얘가 20분이 다 되도록 안 나오길래 제가 찾으러 갔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더군요. 야 뭐해?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렸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와, 그때 갑자기 폭발하더군요. 결국 저는 신병한테 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병사라서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욕이랑 구타는 명세코 없었고 딱 잘못한 것만 말했죠. 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이따구로 군생활 할 거야?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하겠습니다. 빨리 싸고 나와. 저는 내려가서 소대 사람들에게 신병 똥 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과업 마치고 저는 선임에게 끌려가서 관리 안 하냐고 호되게 혼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욕이랑 때리는 건 아니더라도 잘못된 거를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신병은 2번 정도 혼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리고 욕한 적 없습니다. 한 번은 깔깔이만 입고 계속 돌아다니길래 너 병장이냐? 복장 제대로 착용 안 해? 한 번 혼내는 거에 대답을 자꾸 우물쭈물거리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라 그런 적이 있죠.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제대로 하라고 너의 말을 번역하면서까지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2번 혼냈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을 행동을 할 때는 제대로 칭찬해주면 지냈죠. 그러면서 걔도 점점 군생활 적응하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해도 잘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그 생활하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신병이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대대장, 중대장, 늦게는 연대장까지 우리 소초에 오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신병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병은 중대장과 같이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소대장이 저희한테 오더니 내일 헌병대 와서 소초 검사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삽 들고 나가서 맥심이랑 군생활 중 찍었던 사진 소초 근처 땅에다가 묻으면서 숨기고 그랬습니다. 근무 들어갈 때 실탄이랑 공포탄이랑 같이 받아서 들어간대요. 근데 이 신병이 근무지 들어가기 전에 소대장에게 공포탄이랑 실탄이랑 이상유무를 확인하는데 공포탄 탄창은 소대장에게 보여주고 몰래 공포탄 탄창을 장갑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탄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할 때 소대장이 잠시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순간 장갑 속에 있던 공포탄 탄창을 빼가지고 실탄통에 있는 실탄 탄창과 바꾼 다음에 실탄 탄창을 삽입한 상태로 근무지에 나간 거죠. 진짜 아직까지도 생각해도 걔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움직였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무수고 복귀할 때 근무자 선임이 그 신병한테 복귀하자고 하는 순간 선임이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땡땡아 이제 복귀하자. 해병님 먼저 복귀하십시오. 뭔 소리야, 가자니까. 울면서
땡땡이 회장님 먼저 복귀하십시오. 이상한 느낌을 느낀 근무자 선임은 소대장에게 애가 좀 이상하다고 무덤을 쳤고 근무 교대자들도 와서 신병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함을 느낀 소대장은 다시 무전을 치면서 걔가 지금 뭐라고 말해? 저거 먼저 가라고 하고 근무 교대자들도 가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야, 우선 걔 총 뺏어! 근무 교대자들과 근무자 선임이 신병의 총을 빼앗고 탄창을 확인하니 실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침에 근무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중 소대장이 저에게 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근무복 벗고 나와라. 왜 그러십니까? 헌병대에서 너 조사하러 그랬다. 저는 내가 혼낸 걸 헌병대에게 말했구나 생각하고 소초 밖으로 나갔더니 중대장님은 행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너 구타했냐? 구타 안 했습니다. 진짜로? 맹세합니다. 근데 걔는 왜 너가 때렸다고 얘기해? 순간 저는 멍 때리게 되었고 걔가 진술한 내용을 헌병대 가서 듣게 되었죠. 가관이더군요. 근무 끝나고 오면은 머리 3대 쳤고 목소리 안 낸다고 명치 한 대 때렸고 축구 하나만 가슴 쪽에 주먹으로 때렸고 그래서 억지로 축구를 시켰답니다. 또 화장실 가서 뺨을 3대 때렸다는 거짓말로 다 써놨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몸을 터치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후임들한테 강조까지 했는데 제가 때렸다뇨. 꿈에서 처맞은 건지. 아무튼 저는 헌병대 원사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 너가 선택해. 길게 갈 건지 짧게 갈 건지 선택하는 거야. 너 때렸어 안 때렸어? 저는 구타한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럼 길게 가자. 라면서 원사랑 저랑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죠. 야, 어디서 1병이 2병을 때리고 있어. 거기다 관심병사 애네를 지켜주지 못한 망정 너가 인간이야? 전 때린 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했어.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해. 걔가 잘못한 거 2-3번 정도 혼낸 적은 있는 걸 저를 지목했는데 때리거나 욕도 한 적 없습니다. 너가 뭔데 걔를 혼내. 야, 2병이 1병, 상병, 병장 권위 다 똑같은 거야. 혼내거나 그러는 거 간부들만 할 수 있는 건지 병끼리는 누굴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없어. 알았어? 이 말 들으니 저도 짜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계급 생각 안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개겼습니다. 어떻게 걔 말만 믿고 제 말을 안 믿으십니까? 그리고 병 계급이 동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부대장 왜 뽑는 겁니까? 저희 보고 신병 올 때 모르는 거 가르치라고 잘 부탁하라는 말을 왜들 하시는 겁니까? 원사님은 그러면 저 영창에 넣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이 개새끼가 발로 갔다 한 대 차버릴라 어디서 말을 막 해! 저는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그날 저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는커녕 혼나기만 하고 이틀 뒤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소초로 복귀했죠. 중대장님은 헌병대에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는지 계급을 걸고 저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잘 해결해보자고. 이틀 뒤 저는 헌병대로 다시 갔고 저는 또다시 이틀 전처럼 저를 쪼아대면서 변호사 선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갔죠. 근데 원사가 말을 하더군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걔가 너 처벌 원하지 않고 봐준대.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변호사 부른다니까 신병이 똥줄 탔는지 원사에게 계속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락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요. 허나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구타가 확실해지면 가해자는 영창을 보냈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다고 신병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병 옷을 벗겨도 구타 흔적이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우선 처벌은 안 시키고 제가 변호사 부를 걸 방지해서 저한테 피해자가 봐준다고 하고 이 사건을 저 몰래 연대 헌병대가 아닌 사단 헌병으로 보내고 사제 재판 쪽으로 의뢰까지 해서 사건 조사를 계속했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증거 불충 묻은 후 몇 개월 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창과 전출을 안 가게 되었고 신병은 저희 중대에서 본부 중대로 전출 갔죠. 그 후 저는 다시 해양경계 일상으로 돌아왔고 제가 상병이 되는 6개월 힘든 해양경계를 마치고 드디어 대대로 철수했을 때였습니다. 대대에서 지내면서 상병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때쯤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본부 중대 후임을 만났습니다. 야, 잘 지내냐? 아, 어떤 놈 하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누구? 관심병사 신병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아, 그 새끼? 내가 때렸다고 이 헌병대에 이빨 까고 나 영창 보내려고 그러는 애잖아. 걔가 왜? 와, 진짜 미친놈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얘 그냥 관심병사 아닙니다. 진짜 군생활 꿀 빨라고 지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본부 중대 후임이 하는 말인 저는 그 신병 때문에 개고생한 게 생각했더니 더 화가 났죠. 본부 중대로 전출간 신병은 인사과 행정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들과 과업할 때 몰래 내무반 들어가서 TV 켜고 침대에 누워서 과자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내무반 앞에 지나가는 간부가 뭐하냐라고 혼내려고 했는데 한번 사고 친 관심병사라 좋게 타이르기만 했지 혼내지도 못했답니다. 또 휴가가 나가고 싶어서 그런지 수첩에다가 나가고 싶다고 계속 적어가지고 수첩에다 도배를 해놔서 결국 휴가를 내보내줬고 또 어느 날은 휴가 또 나가고 싶은지 본부 중대장 앞에 찾아가서 휴가 좀 달라고 안 주면 힘들다고 막 했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라고 휴가 못 준다고 남자가 군대 와가지고 이런 것도 못 참냐면서 막 혼냈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대장실로 바로 갔고 대대장한테 휴가 안 주면은 완전 막 나 뒤집을 거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 휴가를 받아서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휴가 나간 뒤 걔 SNS를 보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는 사진 막 올라오고 댓글에다가 친구들한테 군생활 잘하고 있고 남자라면 해병대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본부 중대 가서 항상 죽을 상이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완전 본부 중대를 쥐락펴락하고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인간이네요. 결국 꿀 빨라고 생쇼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걔 때문에 제가 개고생한 거는 시간 버리고 그런 거 다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저녁 전까지 그 관심병사는 계속 인석과에 있었고 새로운 신병들이 인석과에 들리면 그 관심병사는 저희 중대랑 특히 제 욕을 하면서 신병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게 저녁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관심병사 페북을 봤는데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 철드는 것 같다라는 글 보면서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진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진짜 관심병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정당하게 맞은 바 할 일을 다 하고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써보니 별 내용 아니네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다는 거 저 때 군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미친 새끼 썰 써주신 우리 고음님 감사합니다. 그냥 패지 저 정도면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패지 그냥. 원래 너무 길어서 마무리 멘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난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저럴 거면 군기도 빡세고 군생활도 빡세게 하러 가는 해병대를 뭐하러 지원해서 간 거야? 왜 간 거야? 걔 어이가 없네. 답답해. 안녕하세요 보거형. 유튜브는 늘 챙겨보고 트위치도 가끔 눈팅하는 트수입니다. 썰랑썰레의 컨텐츠 극초반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데 쓸까 말까 하다가 한번 썰을 적어봅니다. 소고기 맛 다시다 살짝 칠게요. 2개월 뒤 입대하니까 썰 보따리 충만하게 채워서 2년 뒤에는 썰랑썰레에 글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썰랑썰레는 글을 안 올리는 게 군생활 편안하게 잘하고 나온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썰랑썰레 쓸게 생겼다는 건 다이나믹한 군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리 길지 않아서 유튜브에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카페에서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이 트위치 보고형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보고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때는 작년 5월 항덕 항공기 덕후죠. 항덕인 친구가 특이한 비행기 온다고 찍으러 오라는 말에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드림리프터라는 거더라고요. 거북목 레전드네. 그날 찍은 겁니다. 인증 차원에서 올려요. 썰랑썰레에서 쓰는 거라고 여기다 썰랑썰레 적어놓으셨네. 근데 사진 되게 잘 찍었다. 나는 이거 그냥 저건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밑에 바퀴까지 하며 잘 찍었네. 대충 이렇게 생겼죠. 랜딩하는 걸 찍고 저는 이 터널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천공항 순환버스에 올랐죠. 그런데 잘 가던 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타지 않는 정류장이라 기사님들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정류장이었죠.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생김새를 보아하니 40대에 가까워 보이는 여성이었고 옷은 너저분했으며 스타킹도 막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던 말던 제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정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터미널에서 내렸죠. 그 사람이 내리지 않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계속 신경은 쓰였나 보네. 그러고는 공항철도를 타고 2터널로 넘어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륙하는 사진을 찍은 후 친구랑 날이 너무 어두워서 사진이 망했네 뭐했네 푸념하면서 지하로 가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호칭을 사람이 아닌 여자라고 하면 말이 세지는 것 같아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항 시큐리티 직원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좀 이상했죠. 공항 직원들 특히 인천공항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귀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처를 지나갔는데 술 냄새도 안 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해서 저는 친구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죠.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저 사람 나도 공항 올 때 봤어. 내가 공항 온 지 몇 시간 됐는데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친구는 드림리프터가 랜딩하기 1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공항을 올 때 봤다는 건 그 사람은 여기 4시간째 공항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까지 3시간이 걸렸나봐요. 사진을 3시간 동안 찍었나봐. 야, 나도 이 터미널 넘어올 때 봤는데 조금 이상하더라. 사람들이 잘 타지도 않는 정류장에서 타더라고. 아유 신경 쓰지 마. 우리 일도 아닌데 뭐. 저와 친구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몰랐죠.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요. 저희는 빠른 환승 위치를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왔는지 그 사람이 저희 옆옆 칸 출입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차가 도착해서 출입문이 열리고 자리가 비어있는 열차를 보고 개꿀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랑 이렇게 앉았대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친구 옆에 앉더니 김포공항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숫자가 2자릿수로 나온 직후여서 안 그래도 민감할 시기인데 바로 옆자리에 앉으니까 좀 이상했죠. 어쨌든 저는 왜 공항에서 공항을 가는 거지? 공항을 잘못 왔나? 아니면 집에 가나? 공항을 잘못 왔으면 바로 갔을 테니까 몇 시간 이러고 있진 않을 건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중간에 내려야 했고 제가 김포공항에서 환승하기도 해야 했고 제 닉네임에서도 나오듯이 안 그래도 지하철에 대해서는 빠삭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도와나 드려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싸해지길래 구두로는 알겠다고 하지 않았죠. 그건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왜? 이 사람이 내 어깨에 머리 올려!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이 사람이 제 친구 어깨에다 머리를 팍 올린 거죠.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이 자리가 좋아 라면서 제 무릎 위에 앉는 겁니다. 으아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저는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친구한테도 똑같이 무릎 위에 앉는 행동을 하길래 친구도 으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서 제 쪽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실실 웃는 겁니다. 뭔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이없는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는 칸을 옮기자고 하고 옆자리로 옮겼죠. 열차가 출발한지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내리더라도 쫓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저희를 쫓아오는 겁니다. 야 쫓아오는데 야 몰라 뭐 씨발 저딴 사람이 다 있냐 야 빨리 뒤돌아보지 마. 기어코 저희는 맨 앞칸까지 오게 되었고 그 사람도 끝까지 쫓아왔죠. 그리고는 갑자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는 와중에 김포항까지 데려다 달라니까 왜 버리고 가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희는 자리가 거의 만석인 전동차 안에서 저렇게 말을 하니까 어이가 털릴 대로 털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리고 친구가 사이다를 날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제 어깨에 머리를 올리고 저희 무릎에도 앉으려고 하면서 예의 따위는 밥 말아먹은 짓을 해놓고서 지금 와서 뭐요?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 말을 하자 그 사람이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시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저희는 어쨌든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운 좋게도 열차가 정차역에 정차했고 저희는 얼른 열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20대쯤 돼 보이는 잘생긴 남자 옆에 떡하니 다시 앉더라고. 그리고 열차가 발차하길 앞두고 저희는 뒤쪽 칸으로 휙 뛰어서 다시 재승차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이동해서 앉았죠. 야 뭐 저딴 여자가 있냐 시겁했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객차간 출입문이 따로 없어도 뻥 뚫려있는 공항철도라 맨 앞에서 맨 뒤를 보기란 쉽지 않으니까 한시름 놓았지만 그렇게 피곤했는데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잠이 싹 달아나서 열차 안에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저는 김포공항에 가까워지니 갑자기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의 계단이 거의 중간에 있다는 생각이 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아 잘못하면 날 발견하고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침 5호선 열차가 2분 뒤 들어오기도 했기에 저는 내리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5호선에 오른 저는 그 사람이 또 오면 어떡하지라 하면서 들어가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했죠. 다행히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게 스토킹 당하는 사람 심정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거 성희롱 당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평생 살면서 이런 일 당하고 느끼기도 힘들다던데 인생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두서도 없고 횡설수설 글을 써가지고 읽으신 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재미는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히 적을설이 없어서 투비 컨티뉴 따윈 없습니다. 저녁해서 더 재밌고 긴 썰 들고 올게요. 안녕 이라고 신길령님께서 맨 앞칸에 앉아계시던 남성분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짜 미안해. 신길령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거네. 게임으로 치면은 보스 어그로 끌은 다음에 쭉 가져가지고 다른 유저한테 붙이고서 도망간 거네. 으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풀링 대참사 다른 데로 풀링된 거지. 세상엔 뭐라 해야 될까 기초적인 그런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성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7할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세상 살면서 느낀 게 한 7할? 진짜 넉넉히 줘야 8할? 그 중에 3할 2할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몇 번 대화만 섞어도 아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약간 뭐랄까 사회성이 결여돼 있고 그리고 아니면 반쯤 미친 것 같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랑 얘기하는 거나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비틀어져서 다르게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잘못하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안 나가요. 저는 어렸을 때 사회생활을 영업팀에서 굴러먹던 사람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평생 만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굴을 대고서 대화하는 이걸로 수천 명하고 대화하고 얘기를 해봤던 사람으로 그냥 이제는 사람하고 한 1분 정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딱 나와요. 물론 그게 되게 선입견을 갖는 거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과의 첫 대면과 얼굴을 보고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고서 1분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얘기를 뭔가 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 좀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엄청 똑똑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대화 그 1분 안에 첫 대면에서 얼굴 첫 인상에서 나와요. 면접을 회사 같은 데서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 첫 인상이나 첫 느낌을 받으려고 부르는 거거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20년 전인데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디 있어. 그때 거리두면은 그 거식이었지. 여튼 그래서 그때 하도 인간 군상들을 끝에 막장들을 보고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간한테 질렸어요. 좀 사람이라는 존재한테. 특히나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고객이고 그렇다 그러면 한없이 잔인해지고 한없이 그 사람을 하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70% 돼요. 예의범절이 없다고 보죠. 저는 어디 가서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절대 반말 안 하거든. 진짜 완전 꼬맹이인 초등학생들한테도 저는 반말 안 해요.
그래요? 뭐 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이러고서 존댓말 해줘. 나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여기요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 이거 주세요 이러지. 이거 하고 이거 줘. 절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반말하는 거 딱 하나. 트위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랑 같이 아까 전에 말한 그 2할 3할인 정상이 아닌 사람들. 여기 90%가 여기 있습니다. 저랑 같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 얼굴을 안 봐서 그나마 다행히 글씨로 보고 있었어. 그래서 반말합니다. 특별 대우죠. 여튼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그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살 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사람들을 안 믿고 또 선입견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모두를 또 싫어하고 그러면은 또 그건 또 잘못된 거겠죠. 적당히 알아서 자기만의 선을 만들거나 자기만의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보는 폭을 넓히고 조심해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님. 종종 유튜브로 썰랑썰레 보는 팬이에요. 요즘 운전병설이 꽤 많이 보이고 공감이 되길래 기분이 좋네요. 운전병설은 아니지만 저의 좀 놀라운 경험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때는 2018년 4월 군단급 훈련. 비도 왔다 안 왔다 해가 떴다가 비 왔다가 다시 해가 떴다가 하는 강원도 그 지역 특징의 날씨였죠. 저희 부대는 포병대대라 진지 이동을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차량과 K9, K10 이 영해 기동을 하였고 이것은 민간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콘보이와 따로 병사 간부님들이 조를 만들어서 교통이 많은 구간에 배치되었죠. 저의 임무는 큰 빨간 깃발을 들고 저희 장비들이 이동할 때 민간인 차량을 세워서 안전하게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정말 교통이 희한했죠. 밑에 사진처럼 앞 두 갈래 중에 메인 중앙선 그어져 있는 길이 약간 중간에 오르막이 되어 있던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회색길은 좀 더 깊은 내리막의 농가와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길이었고요. 저기 다리 위로 올라가는 회색 오르막길 바로 앞은 보이지도 않고 사고 위험이 생각보다 높은 길이었죠. 영해기동하는 자주포를 보는데 영해기동을 처음 나와서 그런지 정말 멋있고 겁나 시끄럽고 다리와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지진이 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제 구역 쪽에 메인 도로 쪽으로 나가려는 차를 간부님들을 잘 통제받아서 멈춰 세우고 보내고 세우면서 조용해지면 옆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구경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서 있는 길 저 너머에 희미하게 차량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요. 아마 이쪽에서 오고 있었나봐요. 이렇게 농가 쪽이라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차는 좀 달랐습니다. 무슨 전격 제트 작전 오프닝의 사막에서 달려오는 키트 마냥 굉음을 울리면서 웬 갈색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다리를 확인해보니 마침 자주포 하나가 지금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간부님에게 통제받을 시간도 없이 자주포가 마침 건너고 있었고 저는 위험하다 생각해서 미리 빨간 깃발을 펴서 길을 막으려고 정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갈색 차량은 급제동을 하더니 제가 핀 깃발 바로 앞에 멈춰서게 되었죠. 얼마나 급하게 멈췄는지 ABS가 걸리더라고요. 그 갈색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였고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아들로 보이는 한 분이 타고 계셨죠. 차 안에 창문을 여시길래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짜고짜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하는 미친 사람의 길을 막아! 죄송합니다. 현재 영해 훈련 중이고 현재 다리 위로 자주포가 지나가고 있어 위험하니 통제하였습니다. 조금만 아니 씨발! 내 속도면은 저 자주포 지나가기 전에 먼저 지나갈 수 있었잖아! 왜 길을 쳐막고 X야 너 뭐하는 새끼야! 옆에 있는 아들은 바쁜데 짜증나네. 통제간부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통제를 다른 병사에게 맡기고 오셨고 통제간부가 오시기 전까지 제가 차 앞에 깃발과 함께 막았는데 할아버지가 고 RPM으로 엔진 회전수를 계속 높이며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통제간부는 이게 무슨 일인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고 통제간부에게도 욕을 안 했지만 계속 불평을 하고 저랑 간부는 상황 설명과 죄송하다며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주포가 다 지나가고 그 두 분은 궁시렁거리며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죠. 통제간부는 저를 위로해주며 모든 민간인들이 친절하진 않아. 이런 일도 있어. 첫 훈련에 고생하네. 곧 우리도 이동할 테니 힘내고 열심히 해보자.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먹었는지 반쯤 얼이 나간 상태였고 중형 벌을 타고 훈련을 진행하러 떠났습니다. 전역하고 2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 이 일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희 전역자들 후임으로 전방 후방에서 나라 지키는 군인분들 수고 많으실 텐데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마 운전병으로 근무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에피소드 간혹 있었을 거예요. 여튼 저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1차선이었어요. 서로 그냥 완전 여기도 한 차선 여기도 한 차선, 그래서 왕복 2차선이었는데 이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던 우리 차가 한 대가 퍼진 거야. 갑자기 왜 퍼졌는지 몰라. 이유도 몰라. 갑자기 퍼졌어. 멈춰버렸어 그냥 가다가. 근데 기름도 있고 엔진이 돌고 있는데 차가 구동이 안 돼. 그 이제 제가 바로 뒷차였는데 지나가면서 소대장이 야 너 내려서 차량 통제 좀 해라. 차량 통제하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트럭이 한 20대 정도가 쭉 이렇게 길로 돼 있고 저쪽에서는 왜 차 안 가냐고 빵빵거리고 있고 이쪽 라인에선 차들 다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기 앞에 가서 막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앞에 가서 차 한 두세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놓고서 막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량이 뭐 문제가 있어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차 몇 대 뺀 다음에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X가래 막 아저씨가 앞차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조금씩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에서 이거 무전기 들고 있는 간부가 이쪽 보낸다 이러고서 그쪽에서는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상황이냐면 원래 가는 정차로에서 반대쪽에서는 이미 이쪽에서 멈춰있는 그 두돈반들에서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차를 빼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고 이쪽은 지금 내가 통제하고서 통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 아저씨가 막 욕하면서 막 앞차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못 가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엑셀 밟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를 이렇게 쳐서 세울 순 없잖아. 지금 저쪽 앞에서 차 옵니다 트럭 옵니다 막 이러는데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얘를 막 따라가면서 가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뒤차가 주주주주주 계속 따라와요. 야 그거 보면서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멍청이 쓰레기인가라는 생각 들더라고. 아니 앞에 와서 사람이 멈추라고 하고 있는데 강제로 가는 것 같이 보이면 뒤에는 브레이크 잡고서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앞차 가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뒤에 있는 뒤뒤차까지도 그게 상황이 보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뒤에 솔직히 그 뒤뒤차까지도 책임 안 묻겠어. 이 지금 막무가내로 달리고 있는 또라이 차 그 뒤에 있는 차는 내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은 창문 열고 같이 보고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은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꼬리 물기 하면서. 제일 또라이지.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서 차가 좀 밀리네 그냥 가나보다 엑셀 브레이크 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물론 우리 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던 군용 차량이 멈춰서 그거를 이제 통제하려고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미안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안 하면은 양쪽 다 못 가는 상황이잖아. 저쪽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길 한가운데서 이러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걸 후진으로 몇백 대 몇십 대를 어떻게 뺄 거야? 못 빼는 거야. 그 나중에 내가 달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앞에 이렇게 막았어. 완전 다 막으면 치고 지나갈 것 같아서 혹시나 엑셀 밟고 확 빨리 지나가면은 그냥 무릎이나 치고 지나가라는 식으로 약간 옆에 이렇게 왼쪽 발 앞으로 집어넣고서 이러고서 몸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어. 못 지나가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세 대 정도 그냥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길 벌려놨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두돈반하고 차들하고 왔는데 공간 요만큼 남은 거야. 그 거기를 이러고 삐짓고 이러고 나가고 이러고 삐짓고 이러고 나가니까 더 늘어진 거야. 여기는 빨리 차선 왜 안 빼주냐고 저쪽에서 계속 온다고 차 빼달라고 계속 이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욕하고 이제 막 빵빵거리고 한두 대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저 뒤에까지 전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막 두돈반들 큰 차들 계속 오는데 막 계속 오랫동안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저쪽 간부님한테 내가 무전을 보냈어. 간부님 지금 그쪽 통제하시는 거 멈추고 이쪽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 마지막 차 타고 아까 나왔어 이러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그럼 저쪽에 통제하는 사람이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옆으로 빠져가지고 계속 다른 차들이 꼬리 물기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나 혼자 여길 다 통제하라는 거야. 갑자기 멘탈 팍 깨지더라고. 나 거기서 무전기 끄고서 그냥 내 차로 갔어. 그냥 욕 더 먹기 싫었어.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들하고 중대장들 컨보이가 막 무슨 논바닥 헤치면서 막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알아서 이제 하더라고. 너 통제 안 하면 어떡해. 통제하다 저 치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진짜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만 막아주면 되잖아. 제가 막고 있었는데 저쪽 통제하고 있던 소대장님 없어졌습니다. 우리 중대도 아니었어. 다른 중대였거든. 그 무슨 중대 소대장님 저쪽 컨보이 막고 있다가 저쪽 통제하고 있다가 무전 들이니까 마지막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게 5분 전이었습니다. 지금 저쪽 아무도 지금 통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저 혼자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여튼 알았다 그래. 간부들이 가가지고 저기 끝에서부터 차 다 막은 다음에 이쪽 차 다 지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진짜 그냥 지나갈 거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창문 열고 한마디씩 해. 나 무슨 팬 사인회 하는 줄 알았어. 지나가면서 막 뭐 한마디씩 하고 막 욕하고 막 진짜 군대 안 갔다 온 거 티내지 마세요 진짜.
그 병사가 뭔 죄가 있니? 거기 걔가 나오고 싶어서 거기 나와 있겠니?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아니면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극사이코지. 예의가 없는 거야. 운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운전할 때 성격 바뀌어가지고 X같이 운전하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보복 운전하고 막 음주운전하고 개 미친 쓰레기 같은 짓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진짜. 그 누가 봐도 남자가 봐도 안 멋있고 여자가 봐도 안 멋있고 그냥 막 어른 애들이 봐도 안 멋있어. 하나도 안 멋있어. 그렇게 개 X고 다니고 싶으면 돈 내고 서킷 가서 타. 운전 X같이 하지 마세요. 제1장 역병의 시작. 작년 초부터 끔찍한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오프라인 산업이 마비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공포감이 사회에 만연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둔 전 직장은 산업 전시 영역에 뿌리를 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웹 제작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전시회라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존재를 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용 금지나 집합 금지 같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연초부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힘들었네요. 제2장 위기가 찾아오다. 계속 지루하고 우울한 날들이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어느덧 9월. 일이 없으니 거래처도 연락 올 일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그냥 이러다 하루가 끝나겠구나 하고 있던 순간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 담당자들의 연락처로 전화와 카톡이 미친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요. 지금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 없는 페이지라고 나오는데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K 팀장님, 전화 좀 빨리. 지금 급함. 빨리. 사무실로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되신대요. 당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이거 뭔가 될 것 같은 큰일이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지금 접속이 잘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오자 직감적으로 회사의 메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장 회사 단톡방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스템 팀장님, 지금 웹 서비스 쪽 다 접속이 안 되고 거래처들 연락 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서버 관리센터에 긴급 연락 와서 지금 확인 중이에요. 빨리 복구해주세요. 제 거래처 쪽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연락 오고 있습니다. 외부 서버라 곧바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지금 직원을 센터로 바로 보냈어요. 가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가는데 2시간이라니. 사무실은 서울 삼성동인데 서버 관리 센터가 구로 쪽이라 그걸 기다리게 되었죠. 제3장 회사 폐업 직전.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중소기업이라고 하나 소소기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회사에 서버 사양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시스템 팀장님 말로는 백업용 서버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백업을 한다곤 하지만 그 서버에도 문제가 없는지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구로 서버 센터에 도착하며 전말을 파악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백업 서버와 메인 서버 모두 익명의 해커가 침입했고 내 컴퓨터의 모든 드라이브를 통째로 암호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곤 정말 실소가 터져나왔죠. 아니 아무리 좋소 하지만 명색이 온라인 서비스 회사인데 보안장치라도 좀 강화해두지. 메인 서버라고 거지같은 PC 한 대에 거래처들 작업자료랑 다 들어있는 거 한 번에 해킹당해서 털리면 회사 망하는 거 모르나? 사장이라는 양반은 맨날 돈 없다고 인력 투자 장비에 투자하는 거 돈 아끼면서 그놈의 골프나 맨날 치러 다니고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스템 팀장에게서 개인톡이 하나 왔습니다. K 팀장님, 이것 좀 봐줘요 하면서 사진. 해커가 영어로 담긴 메시지더라고요. 드라이브를 언락하고 싶다면 이 메일로 연락해. K 팀장님, 여기로 한번 연락해봐 줄래요? 센터에서 서버 복구 불가능하대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복구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거 어떡해요? 복구가 안 되면 회사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회사 10년을 다녔지만 이때만큼 절망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서버 복구가 안 되면 정말 폐업이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보내야만 했죠. 제4장 믿져야 본전. 메일 내용. 안녕 친구야. 서버랑 데이터 언락 어떻게 해?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줄래? 해커.
안녕? 일단 무단으로 침입해서 미안해. 순전히 돈 때문이지 뭐. 돈 주면 암호 해제 키랑 우리가 심어놓은 백도어 제거해줄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너네 IP 주소 알려줘. 근데 너네 서버 IP 주소가 아래와 같다면 암호 해제 가격은 1.5비트코인이야. 우린 비트코인만 받아. 추가적으로 암호 해제 키를 마음대로 추측하려 시도하지도 마. 만약 그렇게 해다가 생기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책임을 못 져. 카톡. 해커에게 답장이 왔어요. 뭐래요? 1.5비트코인 달라고 하는데 1,800만 원이 넘어요. 이때 1비트코인 시세는 1,200만 원이었죠. 우리끼리 알아서 복구는 거의 불가능했고 돈은 당연히 없었고 해커에게 답장은 아직 보내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 20분이 지나자 해커가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헬로? 제가 또 답장을 하지 않자 30분 뒤 해커는 제가 메일을 확인했는지 확인하는 듯 메일을 또 보내왔죠. 헬로? 너 내 메일 받았어? 네 생각엔 얼마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돈만 밝히는 해커놈이 성질도 급한데 협상까지 먼저 들어옵니다. 이때 뭔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의 여지가 조금 있다는 것에 우리 쪽으로 유리한 판을 이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저는 금액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좀 더 센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해킹한 서버가 회사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영어를 조금 못해서 부족하지만 가정에 헌신하는 가장이며 코로나로 인한 올해 모든 업무가 끊기고 친구들도 다 떠나 가족 만나면 불쌍한 아빠의 컨셉으로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기로 했습니다. 안녕, 미안. 나 영어 잘 못해.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일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야. 올해 1월 난 일도 잃고 동료도 없고 수입도 없어. 나 와이프랑 자식이 셋이나 있다. 근데 나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새벽이 지나면 가족하고 친구들 모르게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다음 세상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구나. 고마워. 좋은 하루 되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해결책도 딱히 없는 마당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한 심정이었습니다. 몽땅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로 누워서 쉬려는데 메일이 왔습니다. 해커. All difficulties wi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모든 게 다 잘 되길 빌어. 우린 너네한테 암호키를 줄 거야. 다음에 다시는 해킹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우리가 심어놓은 백도어도 다 삭제할게.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와이프랑 애들 잘 챙기고 좋은 삶을 살아라. 암호 해제키. 이게 된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낱 해커라는 작자가 감수성에 흔들려 상대에게 적선을 베풀다뇨. 제가 손이 다 떨리는 와중 친절하게도 암호 해제에 대한 설명 메일이 또 왔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암호 해제 예시야. 보고 따라해라. 나쁜 놈이지만 친절했던 해커님. 저는 이 암호 해제 키를 톡방에 뿌렸습니다. 이거 암호 해제 키 같은데 이걸로 복구 시도해보세요. 네? 오잉? 이게 뭐야? 팀장님 확인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어디서 하셨죠? 일단 복구부터 해봐. 대략 30분 뒤. 팀장님, 이거 암호 해제 키 맞는 것 같아요. 복구 진행 중입니다. 그래, 다 될 때까지 조금만 고생해줘. 중간중간에 상황만 좀 알려주고. 제5장 결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스펙타클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사건을 제가 혼자서 해결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나쁜 놈인 해커도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정말 황당했고 생각할수록 특별한 경험인 것 같네요. 거의 1년이 지난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 두서없이 썰 풀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6장 에필로그. 이 썰 쓰려고 개팬다 가입함. 1. 카톡 대화방에 존재감 없이 등장하는 본부장 때문에 퇴사한 썰 준비 중. 2. 유부남의 아들 1명 있음. 4. 자식 셋 있는 건 구라임. 3. 해킹 문제 해결 다음날 사장이 기특하다며 하루 만에 우리 회사 2천만원 벌어다 줬다고 금일봉 꼭 주겠노라고 약속했으나 굽네 치킨 한 마리 기프티콘 주고서 입 닫금. 4. 조소 특. 해킹 문제 해결 다음날 직원들 신나서 영웅담 펼치는데 몇 명 빼고 거의 다 관심 없어. 5. 공군 전역함. 썰랑썰레 공군설 하도 많아서 재미있는 게 있나 하고 기억해보려 해도 제대한 지 10년 지나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6. 먼 옛날 GTA4 합방 당시 개보건님의 레전드닉인 황충 타이틀을 하사받으실 때 생방송 시청 중이었음. 7. 스샷 첨부함. 마지막에 해커한테 나중에 한국 놀러오면 밥이랑 술 사겠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음.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아이디 다 써놨네. 어차피 해커니까 상관없나? 야, 2천만원짜리 국내 치킨이라. 이건 희귀한 썰인데요. 안녕하세요. 1병 때부터 개보고님 썰랑썰레를 즐겨본 올해 임기제 부사관을 3개월 동안 복무하고 있는 건강한 청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년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를 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5월, 말년 휴가를 즐기고 부대 복귀 3일 전에 이모집에서 머물면서 모바일로 버스 예매표도 구하고 평범한 휴가를 보내고 있을 그런 날이었습니다. 복귀 당일날에 하사 군복을 입고 어머니도 같이 가주시면서 역까지 배웅해주시고 터미널역까지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 휴가 복귀하는 병사들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전철은 북적북적.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터미널역에서 내리고 버스 출발하기 12분 전 아슬아슬한 상태. 다른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어이 자네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어이 자네 부사관인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그래 현역 부사관이냐 계급이 뭐냐 는 기본이고 우리 아들도 부사관 공부하고 있다 마치 우리 아들 보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알았다면서 빨리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계속 저를 붙잡으면서 내가 자네 부대랑 땡땡 부대 건물 담당 관리자여서 그래 이러면서 땡땡 부대가 어디였지? 이러고 있으니 제가 말해주길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하는 척을 했고 땡땡 부대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대답하듯이 그래 땡땡 부대 거기 그리고 자네 부대가 땡땡 군단이요. 그래 그래 땡땡 군단 그래 내가 거기 땡땡 군단 거기 건물 담당 관리자야. 대놓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버스 시간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계속 잡는 거예요. 초조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죠. 저기 그게 아니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내 버스비 좀 내줘라. 누군지도 모르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거짓말 개치더니 버스비를 달라뇨. 어차피 거절할 게 뻔한데 본론이 그거였으면 빨리 본론이나 얘기할 것이지 아까 동안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는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오래돼서 번호를 모르겠네요 가볼게요 하면서 그냥 싱하고 가버렸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시간에 딱 맞춰서 탑승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10분이나 저를 잡고 있었던 거였죠. 만약 버스를 놓쳤으면 그 아저씨는 나 몰라라 할 거고 가안부님들의 엄청난 분노에 쓰고 쓴소리를 100% 들을 수 있었겠네요. 아저씨 짐을 잃어버리셨으면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군인 만만해 보인다고 바쁜 사람 잡지 마시고요. 크크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오늘은 썰이 좀 짧네요. 저의 이야기를 채우겠습니다. 그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저렇게 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거지 존나 많아요. 대놓고 양복 입은 거지들 천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끔하게 하고 다니냐면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정장 입고 마이 입고 때 하나도 안 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까지 다 깔끔하게 하고 주름 하나도 없는 그런 옷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여기 오면서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조금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저 고향 내려가면은 사례를 꼭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마음 약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사람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냥 얼굴 보면은 이 사람 되게 깔끔하게 입고 있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 왜? 이런 돈 얘기를 꺼내는데 옷을 만약에 거지같이 입고 있으면서 막 입냄새 나고 막 이빨에 막 껴가지고 막 눈곱 겁나 껴있고 막 이래서 완전 거지 꼴을 한 상태에서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이러면 바로 거지가 구걸하나 보다 그럴 텐데 젠틀한 그런 회사원인 것처럼 딱 하고서 어떤 사람들을 노리냐면 서울 사람들은 안 노려요. 약간 어수룩해 보이는 어린 친구들인데 이제 표 끊는 거 보고 장거리 끊는 그런 친구들한테 말 걸어요. 이거를 저도 당했었는데 이거 제 친구들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서울역에서 진짜 많이 당해요. 한 5명 중에 한 2명은 당한. 근데 이제 진짜 리얼 당한 거는 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진짜 돈을 줬고
실제 당한 친구의 얘기를 해보자면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태줄 수 있겠냐, 내 계좌번호 주겠다, 자기 명함도 막 준다는 거야. 그래서 명함도 있고 멀끔하고 사람 진짜 힘들고 진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막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뭐 거의 카드도 잘 안 쓰고 현금 쓸 때였어요. 저 한 20년 전에는 현금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고향 간다고 좀 이렇게 장거리로 끊어놨으니까 그렇게 고향 가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뽑고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왜냐면 차비를 써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여비는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를 항상 지갑에 넣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까지 다 캐치해서 그 집에 붙는 거야. 명함 주면서 자기 어떤 회사 무슨 직급이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면서 조금씩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내가 집에 가자마자 계좌를 해가지고 지금 보내주신 금액에 더 해서 추가로 해서 돈을 더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집에 가면은 돈까지 불려서 줘? 이자를 쳐서 준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 필요하신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데 처음에는 별로 안 오네. 차비 저기 내려가는데 28,000원인가 그런데 그 정도만 조금 도와주시면은 제가 바로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주머니에 있던 3만원 꺼내서 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 꼭 갚으시고요. 제가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를 써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이러고서 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고 조금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가려는 곳이 어딘데 지금 거기 가려는 차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는 없어져가지고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돈 이걸로는 거기 동네 가지도 못한다.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야 와서. 어쨌든 아까 전에 이 사람을 믿어서 돈을 줬으니까 이제 신뢰는 쌓인 거야. 얼마 더 필요하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크게 지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몇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3만 원 빌려주신 것도 있고 그냥 깔끔하게 20만 원 딱 맞추게 17만 원 정도만 보태주실 수 있냐? 이러면은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17만 원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 10만 원. 그러니까 7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7만 원 보태서 10만 원 보냈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뒤에 고향에 가면은 자기가 15만 원으로 보내주겠다. 5만 원 버는 거잖아. 착한 짓도 아니고. 그냥 어수룩한 친구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7만 원 더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저씨는 얘 계산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뭐라고 작업 칠지 멘트 잠깐 생각한 걸로 갖다가 말 두 마디 걸어본 걸로 진짜 10분 2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그냥 10만 원 번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그냥 학생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사기 중에 하나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말 들으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선의를 이제 악용하는 거지. 아마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댓글로 나도 당했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 100% 있습니다. 저도 이래서 5만원 뜯겼습니다. 저도 이래서 3만원 뜯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머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클램님이 유튜브로 작업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터미널 같은 데서 사기치느라 옷 말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지 새끼님들 똑바로 그 옷 입고 면접을 가십시오. 유튜브로 평소에 써랑썰레 잘 보고 있는 시청자예요. 최근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랑 통화하다가 국방부 밀원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제가 군 생활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저도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요. 때는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대대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마다 대대장님의 교육이 있었죠. 말이 교육이지 워낙 병사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시는 편이라 가벼운 농담이나 가끔 임금 부대 사고 사례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조심하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대대 인원 전체를 모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때는 사단 내에 엄청 큰 사건이 있거나 우리 부대 내에 사고가 있을 때 말고는 잘 부르지 않기에 뭔 일이 났나 하면서 다들 집합하고 있었죠. 저는 궁금해서 옆에 인솔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던 관측장교에게 물어봤습니다. 관측장교님, 저희 무슨 일 있습니까? 큰일은 아니지 말입니다. 대회장님한테 직접 들어봐. 도대체 뭐길래 말을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합 장소로 도착하니 대대장님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완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교육을 하시던 분이라 갑자기 정색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이 났나 있긴 한가 보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말을 쉽게 못 대시는 겁니다. 대대장님께서
참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참. 대대장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저희 부대가 있던 곳은 양주였고요. 병사들은 출타 시에 보통 양주역이나 의정부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1호선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호선의 종점은 소요산역이며 소요산, 동두천, 양주, 의정부까지 꽤나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타 시간에는 병사들이 꽤나 지하철이나 버스에 많이 보이죠. 근데 어떤 한 시민이 이게 불만이었나 봅니다. 병사들이 본인 출근 시간대에 미리 좌석에 앉아 있으니 자신은 지하철에 앉아서 출퇴근할 수가 없어서 불만이라며 병사들의 출타 시간을 시민들 출근 시간대 뒤로 늦춰달라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의정부 서울 출퇴근 차인 것 같은데 소요산이나 동두천 양주의 부대가 의정부보다 전에 역들이니까 당연히 병사들이 미리 앉아 있었겠죠? 나 앉아서 출근하고 싶은데 군벌이들 맨날 여기 앉아있네, 괘씸하네, 이런 사고 구조가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에서 내려온 건지 군단에서 내려온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하 부대들한테 이 민원이 내려왔고 대대장님이 다른 간부들도 저희들한테 이걸 전달하기가 어이가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쉽사리 말을 못 대는 겁니다. 결국 출타 시간을 늦추는 미친 짓을 할 수는 없으니 자리가 있어도 웬만하면 서서 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는 별 지랄들을 다 한다 라면서 혼잣말을 하셨고 저희 보호관님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라면서 대신 분노해 주셨죠. 병사들은 아니 이게 말이야? 반응들과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누가 뒤통수 후려친 것 마냥 어안이 벙벙한 반응들이었죠. 저는 당시에 일병 말이었고 그때까지 적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이나 친구들, 여자친구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참 저 민원 듣자마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면서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우리도 다 돈 내고 타는 건데 공짜로 타는 것만 말도 안 하지. 애국심이 정말 활활 불타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땡큐 포 유어 서비스는 아니어도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나가는 장병들을 그따위로 보면서 안 입고 와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드네요. 앞으로 처우 개선이나 대우를 잘 받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민방위 예비군 선배님들과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우리 현역 후배님들까지 다들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 저라도 대신해서 전하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완벽한 가라는 진짜다 라는 이상한 닉네임으로 썰의 신뢰도를 대폭 낮추는 닉네임의 썰이었습니다. 군인이 자기보다 후배라고 동생이라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군인들을 좀 이렇게 과시한다고 니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민원 집어넣은 님 잘 들으세요. 출근할 때 군인들이 출근 시간에 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앉아서 못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출타 시간을 좀 늦게 해달라? 그걸 민원이라고 부르냐?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군인은 돈 내고 탄 거 아니야? 군인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거기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층도 아니야?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객이 아니야? 게다가 나아가서 네 대신해서 지금 근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애들. 근무 쓰다가 집에 잠깐 가거나 잠깐 어디 휴가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개념이 없으니까 나도 반말로 말할 거야. 민원 넣은 새끼야 잘 들어. 그러면은 고맙다는 마음은 못 들어도 오늘 자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대고서 군인들이니까 저 출타 시간을 뒤로 밀어달라 그러면 걔네들 그러면 12시에 나가란 얘기야? 11시에 나가란 얘기야? 너 몇 시에 나가는데? 너 얼마나 좋은 회사 다녀서 몇 시에 나가는데? 네가 더 빨리 나갈 생각은 안 해? 네가 시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네가 거기 근처 가서 살아. 왜 여기서 지랄이야 아니 애들 안 그래도 어린애 끌려가가지고 지도 아무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갈 예정일 거 아니야. 아니면 여자면은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감 능력이 그렇게 많다며.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감을 못해. 사이코야 뭐야 소시오패스야 뭐야. 어떻게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완전 이상한 새끼가 그냥 민원 집어넣은 거. 그게 무슨 군단까지 올라가가지고 무슨 애들한테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애들 짜증나게 하냐. 그냥 가서 챙겨주고 진짜 미국처럼 땡큐 유업 그런 안 해도 그냥 일반 시민으로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군인 노예예요? 카스트제도 인도야 뭐야. 군인 보면은 내가 귀족 된 거 같아? 또 아닌 거 같고 쟤네 무슨 캠프 다니고 있는 거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민등록증 까고 신청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 그리고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녀. 자기 이름 석자 꺼내놓고. 그리고 전쟁 나거나 어디 이동해야 되고 그럴 때 군대에서 서비스 하나도 못 받게 쳐내버려야 돼. 저희가 보호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옆으로 빠져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버려야 돼. 지금 숨 쉬면서 민원 집어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애들이 북한 경계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뭔 개지랄 하나 레이더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민원 쳐넣고 그럴 시간이 있는 거지. 너 씨가 머리 위로 핵폭탄 날라다니고 미사일 날라오고 막 와가지고 총칼로 갔다가 막 쑤시고 총 쏘고 이지랄하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 집어넣으면서 출퇴할 시간을 늦춰주세요 이러고서 손가락 쓸 시간이 있겠냐. 손가락 다 날아가서 어떻게 쓸 거야. 손가락이 다 잘렸는데 안 그래도 씨발 고생하고 있는 애들한테 개 하고 있네. 너 미발 넣은 새끼 나한테 민원 넣어봐 같은 거 유튜브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새벽에 유튜브에 썰렁썰레 보다가 제 군생활도 한번 풀어볼까 라는 생각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때는 2011년도 11월 제가 상병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무 중에 다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때와 같이 후임과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날따라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막 쑤시더라고요. 쥐가 났나 싶었습니다. 근데 쥐가 난 거 치고는 땡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곤봉 같은 게 정강이를 계속 미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티다 보니 어느새 근무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지통실로 돌아가자 당직사령이 묻더라고요. 어이 땡땡이 너 뭐 어디 아프냐? 다리 왜 그래? 아 별거 아닙니다. 쥐가 났는지 좀 쑤십니다. 아 그래? 그럼 올라가서 자라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충성. 저는 후임과 함께 야식으로 준비한 뽀글이를 먹고 잠에 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른쪽 정강이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일어나서 정강이 상태를 보니 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정강이가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저는 온갖 욕을 하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침낭 속에서 소리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4시부터 눈뜬 채로 버티고 있던 저는 아침 점호를 나갔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거수하고 자 도수체조 실시한다. 당직사령의 말에 저 말고도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환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조식을 먹은 후 저는 바로 주임원사를 찾아가 다리 상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주임원사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외진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땡땡이가 다리가 아파? 왜 이렇게 부었어?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나가자. 내일 괜찮지?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 점호를 끝내자마자 외진 버스를 타고 땡땡 국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땡땡 국군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로 가득했고 저는 진료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죠. 잠시 후 땡땡이 상병 땡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병의 부름에 저는 절뚝거리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는 소령 군의관이 무표정으로 앉아있었죠. 그래 어디가 아파서 왔지? 다리 정강이 쪽이 좀 많이 이상하게 붓고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 엑스레이 찍어. 네 알겠습니다. 제 정강이를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엑스레이. 군의관의 말에 이거 뭐 보지도 않고 엑스레이 찍고 오라 그러네. 원래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하러 갔다 왔죠. 잠시 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온 저는 다시 그 소령 군의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디 엑스레이 좀 볼까? 이거 그래 이거 스트레스성 골절이니까 쉬면 괜찮아져. 진통제 줄 테니까 자대로 들어가서 좀 쉬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트레스로 뼈가 골절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통제를 받아서 중식 먹기 전에 자대로 복귀했죠. 저희 연대는 그때 연대장이 바뀌면서 외진 시간은 오전 시간만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대장 바뀌기 전에는 오전 오후 풀로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었죠. 여튼 자대로 복귀 후 저는 중대장실로 들어가서 중대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충성 상병 땡땡 중대장실에 용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크게 다친 건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스트레스성 골절이라고 좀 쉬면 괜찮아진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에 작업이랑 경계 근무는 전부 열애하고 의무대에서 좀 쉬어. 중대장의 말에 저는 속으로 나이스를 외치면서 침부류를 들고 의무대로 내려갔죠. 의무대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오른쪽 정강이의 상태는 좋아지긴커녕 점점 계속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외진을 허가받아 땡땡 국군병원을 찾아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죠. 스트레스성 골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게다가 오전 진료밖에 받을 수 없다 보니
MRI나 CT 촬영 같은 거는 예약만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계속 땡땡 국군병원을 찾아가며 똑같은 군의관에게 똑같은 진단을 받으며 MRI와 CT 촬영은 하지도 못한 채 자대로 복귀한 생활이 3달. 그날이 찾아왔죠. RCT 겸 혹한기. 저는 이번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RCT 겸 혹한기에 빠졌고 중대장과 중대원들은 이렇게 몇 달 동안이나 열애하고 있는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전에 후임 한 명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땡땡 상병님, 근데 솔직하게 정말 아픈 거 맞습니까? 꾀병 아니십니까 진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열받아서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후임과의 사이가 벌어져서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을 때 참다 못한 저는 연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외래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진료 시간을 늘려달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대장이 제 마음의 편지를 읽었는지 부대를 찾아왔더라고요. 연대장의 말에 저는 진짜 화나고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몸이 아프면 본인 휴가를 잘라 청원 휴가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지. 이런 걸 마음의 편지에 쓰냐?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중대장에게 찾아가 청원 휴가를 요청했고 그렇게 청원 휴가를 나와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MRI를 촬영하고 며칠 뒤 자대로 복귀한 저는 자대에서 MRI 촬영본을 우편물로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MRI 촬영본을 본 소령 군의관은 그래도 스트레스성 골절이니까 그냥 진통제 먹고 좀 누워있으면 나. 가서 좀 누워있고 쉬어라. No! God, please, no! No!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고 생활관에서 좀비처럼 지내던 어느 날 진통제가 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 땡땡 국군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시 찾아간 땡땡 국군병원에서는 여태까지 저를 진료해주던 군의관이 전역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군의관이 저의 다리와 MRI 기록을 보더니 야, 너 다리가 이런데 왜 입원을 안 해? 네? 야, 이거 잘못하면 다리 절단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겁니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요? 야, 이 종양인데 이거 악성이면 다리 잘라야 돼. 너 지금 일단 우선 입원해서 조직검사해야 돼. 그 뒤로 군의관이 뭐 이것저것 말했는데 너무 충격이 컸던 나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렇게 자대로 복귀하고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입원하네. 좋겠다. 그 순간 욕이 목구녕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생활관의 마지막까지 남은 저는 생활관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땡땡 국군병원으로 입원했죠. 참고로 조직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라서 절단은 안 했습니다. 쓰다보니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반응이 좋으면 타 중대 중대장 연병장 돌린썰, 지방 국군병원 인체 실험병동 썰 등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대장은 실망했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다행히도 결과가 정말 악성이 아니라서 뭐 절단하고 그러는 사고까지는 안 나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애들은 믿을 데가 국군 병원밖에 없어서 국군 병원 그래도 큰 병원이라고 해서 국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라고 앉아있는 놈이 차도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몇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의사로서 맞는 말이냐고. 내가 의료 쪽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3달 동안 똑같이 진료를 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계속 그런 상태면은 뭐가 이상이 있겠다 싶어서 더 한번 파보겠다.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아예 이것도 안 해놓은 거야. 그 병사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저장 같은 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오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리와인드 한 거야 그냥.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3달 4달 동안 계속 같은 그런 진통제만 주고 애를 발이 계속 부어있고 계속 아프고 그냥 보기만 해도 열이 나고 이러고 있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보내. 말이 안 되지. 저런 사람들은 이름 까야 돼. 이름 까고 저 의료면허 뺏어 버려야 돼. 저런 건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지, 그지? 사람을 치료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주 목적으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은 직업 의식을 똑바로 갖고서 사세요.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에서 여기저기로 뭐 발령 나서 나이 차고서 그러고 갔다고 해서 자기가 귀찮고 싫다 그래가지고 나 저녁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 아픈 병사들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얘 악성이어서 진짜 만약에 다리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을 거야? 아니면은 그렇게 이 병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령이야.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돼요. 병사들이 믿을 곳은 그 진짜 국군 병원 거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웬만한 밖에 나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라 그런 연대장도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고
연대장이라는 그 정도의 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부대 어른이라는 사람이 병사 한 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럴 거면은 자기 휴가를 잘라서 나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난 정말 개 엉망진창이라고 봐. 한번 뒤집어서 다시 적성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믿고 군대에 자기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진짜.